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갑자기 일어난 빅뱅과 함께 그제서야 비로소 생겨난 차원 이 우주. 빅뱅 직후 우주에 존재하던 고밀도의 에너지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며 우주의 토대를 만들어냈고 그 물질들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만 7천 년 후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질 대로 만들어진 우주는 이제 물질이 우주를 주도하는 일명 물질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고 온도 역시 충분히 식게 되자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물질들은 이제 점차 모이며 천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후로부터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체들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우주를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주었는데요. 그런데 빅뱅 98억 년 후 갑자기 이 우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가 빅뱅 이후 비교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팽창하였다면 98억 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는 갑자기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듯 그 팽창의 속도 자체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팽창의 속도 자체가 빨라진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팽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죠.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팽창시킨다는 것은 보통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또다시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의문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왜인지 이 우주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에 있을 것 같았죠. 결국 과학자들은 알 수 없는 68%의 질량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빅뱅 직후 138억 년이 흐른 현재 이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정확한 팽창 속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우주 팽창 자체는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인지라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주가 관측할 수 있는 그리고 가볼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우리 우주에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체는 태양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모든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위대한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그로 인해 탄생한 이 아름다운 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주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은 공간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할 경우 공간 자체가 어떻게 휘는지 기술하는 한마디로 일반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총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리만 텐서, 리치 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 등 일반인들은 개념조차 알 수 없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미지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지수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혹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우주의 진실, 만물의 근본에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방정식을 세상에 내놓은 아인슈타인조차도 그 해답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워낙 수학에 약했다는 인간미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방정식 자체가 괴랄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같이 미지수가 1개나 2개 있는 것을 넘어 무려 한 방정식 안에 미지수가 16개나 존재하는 일반적인 방정식의 16배 그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정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아니라 미지수의 미분과 적분과 같은 수많은 수학적 개념이 섞여 있어 웬만큼 수학에 정통한 학자가 아니라면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러한 방정식이 탄생한 이후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로 모든 값을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방정식을 풀이해내지 못하며 과연 이것이 실제 연구에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류의 수준은 생각보다 위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이에 수없이 매달렸는데요. 이 복잡한 수식을 이리저리 조합해보기도 하고 해체해보기도 하며 마침내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바로 1년 후인 1916년
당시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독일의 물리학자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조금 단순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무려 16개나 되는 미지수들의 값을 구해 풀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이 미지수들이 모두 상쇄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그 중에서 원형의 상황에 가정해 수많은 변수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렸고 결국 그는 슈바르츠 실트 해라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를 내놓게 되죠. 그는 이 풀이를 통해 블랙홀을 예견해내었고 나아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크기 혹은 블랙홀 자체의 크기를 계산해내며 우주론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풀어낸 것으로 아직 이 방정식은 굉장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1922년 소련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은 우주는 아주 큰 규모에서는 특정한 방향성도 물질 밀도의 차이도 없다는, 즉 이 우주는 모든 곳에서 특징이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 결과 마침내 프리드만은 우주의 형태를 결정짓는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은 우주의 초기 조건에 따라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정식으로 프리드만은 그 우주의 초기 조건을 우주의 밀도로 생각하였는데요. 만약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게 되면 그곳은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 우주의 형태가 수축하는 모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게 되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 우주의 형태는 계속해서 팽창하는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두 힘이 서로 비슷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평평한 시공간을 지닌 우주가 될 것이라고 보았죠. 쉽게 말해 현재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이 우주가 현재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 외 모든 원자들을 포함한 우주의 평균 에너지 밀도는 10의 -29제곱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즉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정육면체에 양성자가 0.3개 정도 있는 매우 희박한 수준의 밀도에 가깝죠. 보통 별이나 우리 몸의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할 능력이 생겼기에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 우주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반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형태와는 반대로 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하는 힘과 우주 전체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하면서 팽창하던 이 우주는 이젠 반대로 가속 수축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 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 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0만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모두 폭발하게 되고 10억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에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함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 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 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 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이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에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우주에서 그 종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닫힌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닫힌 우주 때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
영도인 0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을 점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까지 모두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10의 100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 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에 의해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이며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프리즈를 몸소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태양의 남은 수명인 78억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주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열적인 죽음인 빅프리즈 상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 립이었습니다. 빅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 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의 밀도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물질 등이 우주 수축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 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가 종국엔 그렇게 빠른 속도의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죠. 하지만 앞으로 수백억 년 후 혹은 그 이상이 지나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못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쯤 되면 너무나도 무력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몇몇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빅뱅 이론이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면 빅뱅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우주론은 정적 우주론 혹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우주론이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현상을 그에 맞춰 해석하려 애썼고 그에 반하는 빅뱅 우주론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척할 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몇몇 학자들은 우리 또한 과거 과학자들이 말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빅뱅 이론 역시 우주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론인데 무엇 때문에 그를 이렇게 맹신하고 있냐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 그들은 빅뱅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우주론을 주장하기에 나서는데요.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틀렸다? 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